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하반기에 침체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채 한도 협상 역시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7월까지 세수가 충족이 되긴 한다면 7월 말까지 정도로 이제 협상을 조금 연장을 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커플링 되면서 우리 증시도 출발했습니다. 양대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한 이후에 장 초반에 조금 낙폭을 키워가더니 이를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낙폭은 조금 두드러진 상황인데요. 1%가 넘게 빠지면서 지금 5일선이 60일선을 하락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 점도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열리는 만큼 이 체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여러 헤드라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박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살펴봤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 요금 상승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모두 올리겠다라고 발표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기 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이 오릅니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는데요.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으로 인해서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결국 소폭 인상을 결정한 겁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가스요금의 경우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가스요금 또한 인상이 결정되면서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반영되고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렇게 인상이 돼야 하기는 하는데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아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 있나요? 네, 정부는 요금 인상의 부담을 느끼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할 방침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 생활자 중 더위 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 생활자 중 더위 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농어민 대상으로 확대해서 단기간에 요금 인상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 만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고용 동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년 취업자 수가 지금 13만 7천 명이 감소했다라고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죠. 그런데 이걸 두고 지금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청년 취업자 수가 13만 7천 명 줄면 1년 동안 청년층 일자리가 13만 7천 개가 사라질 만큼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하지만 인구 증감 속도가 빠를 경우 취업자 수 증감 지표를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4월 기준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가 843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4월 고용률 46.6%를 적용해서 계산해 봤을 때 인구 요인으로만 청년층 취업자가 약 8만 5천 명이 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청년층 취업자 13만 7천 명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이 중 8만 5천 명은 해당 연령대 인구 자체가 줄어서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5만 2천 명만이 경제 상황으로 줄어든 폭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특정 연령대에서 이런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또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 수치만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지난 1월의 경우에도 청년층 취업자가 5만 1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 중 인구 요인에 따른 감소분이 8만 6천 명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취업자가 3만 5천 명이 늘었던 것이죠.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5만 1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는 60세 이상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4월 기준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44만 2천 명이 늘었지만 이 중 인구에 따른 자연 중과분이 23만 1천 명입니다. 즉 고령 취업자가 늘어난 이유 중 절반 정도는 단순히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연령별 취업 현황은 단순히 취업자 수의 증감만이 아니라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도 함께 고려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고용률과 관련해서는 인구의 그 연령대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분이 어떻게 됐는지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사의 실적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위기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이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2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급감했습니다. 우리카드의 1분기 순이익도 45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4% 줄었고 KB국민카드는 820억 원으로 31%, 삼성카드는 1,455억 원으로 9.5% 각각 감소했습니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도 1분기 순이익이 1,66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2%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의 감소폭은 더 컸는데요. 하나카드의 1분기 영업이익은 24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6.2% 급감했고요. 우리카드 1분기 영업이익은 570억 원으로 50.3%, 국민카드는 1,118억 원으로 32.5%, 삼성카드는 1,918억 원으로 11.4%가 각각 줄었습니다. 네,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카드사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오르고 또 높아진 연체율 때문에 적립해야 하는 대손 충당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신한카드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0.33%포인트 상승한 1.37%를 기록했는데요. 모든 카드사의 연체율이 1%를 넘기면서 건전성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카드사마다 각종 금융 비용을 선반영하면서 영업 비용이 증가해 실적이 나빠진 영향도 있지만요. 올해 전반적으로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카드사의 충당금 등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에너지 요금과 고용 동향 그리고 카드사의 실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공시를 알아보는 스피드 뉴스엔 공시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행공시 김혜연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증시는 이 박스권 속에서 등락을 보일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 등 이 대외 변수가 지수 상단을 제한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쏠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번 주 증시에서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 결과에 주목을 하고요.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이 실물 경제 지표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월요일 일장 또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들의 공시와 뉴스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오리온의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638억 원, 영업이익은 991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법인의 최대 성수기인 이 명절이 전년보다 열흘가량 빨라지면서 관련한 실적이 전 분기에 선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대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조 원가율이 지속 상승하는 등 이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영업이익은 8.7%대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수기 휴가도 없이 우려감이 있던 상황에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나갔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아난티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난티는 180억 원의 전환사채를 소각한다라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제4회차에서 120억 원을, 제5회차에서 60억 원을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과 4월에 콜옵션을 행사해서 회사가 갖고 있었던 사채인데 회사 측은 주식가치 희석 요인을 제거하고 주주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 아난티는 또 SG증권발 사태와 관련한 논란에서는 해당 사건과 아난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N게임의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5억 원, 영업이익은 43억 원, 당기순이익은 63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2024년 1분기 매출은 PC게임인 나이트 온라인의 북미와 유럽 신규 서버 오픈 효과와 중국의 열흘 강호 온라인의 선전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35.1%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나이트 온라인 매출 증가에 따라서 공동 개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이연 법인세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3.2% 증가했다라고 집계 보였고요. 이어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4.8% 증가세를 보였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2%, 당기순이익은 7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 등의 회복에 따라서 매출 확대도 보였고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 등을 통해서 호실적을 거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 식약처가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 규제 당국과 협력에 나서는 등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매출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주요 공시와 뉴스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행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에 AI의 참견에 더하는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빅샷들과 회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삼성의 퍼즐을 맞추고 주가까지 뜀박질을 할 수 있을까요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거물급 CEO의 회동이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거물급 CEO들의 회동이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줬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신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정책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향을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가지 고용 창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답을 줬고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요즘에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답을 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 탑 기업이 여러 기업들을 만나고 다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구조조정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 굉장히 뭐 긍정적인 뉴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는 새 판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글로벌 이야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 역량이 뛰어난 삼성과 상대적으로 제조 역량이 필요했던 미국 기업들의 만남 속에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아까 챗GPT가 지적한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2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지금 출장길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관련해서 여러 분야의 협력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글로벌 빅샷들과 함께 회동을 하면서 여러 분야의 협력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사님께서는 이 출장길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그동안은 뭐 반도체, 그다음에 가전을 포함한 소위 IT 세트 이 두 가지의 제조 역량이 전 세계 최고였죠. 물론 반도체라고 하는 부품도 만들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IT 세트와 더불어서 뭐 반도체와 같은 반제품을 공급하는 주요 업체였는데요. 한 4, 5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의미 있는 흐름을 가져가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공급망을 다지려고 하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뭡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전부 이와 관련된 것들을 삼성전자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룹 CEO들과 만나서 이런 협의를 하고 왔다. 다만 의미 있는 결과치를 내놓지 못한 것은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제조업이 필요한 쪽에서는 어떻게든 비용을 깎으려고 할 거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어떻게든 마진을 확보하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싸움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줄 세우기는 이런 대형 업체들 사이에서 끝날 사항이고 중소형 업체들까지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회동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또 주말간의 뉴스가 나왔잖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회동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지금 테슬라와도 협력을 한 경험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관련 분야에도 조금 훈풍이 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 되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기준으로도 전고점이었던 뭐 96,000원 이상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글로벌 경기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삼성전자를 포함한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의 적어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쪽에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와 글로벌 시장에서 미중 갈등이 어떤 식으로 또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언급해 주셨다시피 테슬라와도 협업할 수 있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뭐 AI용 칩 공급하는 것도 뭐 물론이겠거니와 AI 칩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관련된 뭐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와 관련된 뭐 D램, 그 D램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HBM이라고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같은 이렇게 좀 뭔가 조직화된 시스템화된 메모리도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스타링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5G, 6G와 관련된 장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걷어내는 거라면 미국이,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협력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를 잘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쨌든 호재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새 판을 짜고 있고 그 새 판에서의 역할은 생각보다 꽤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양을 TSMC가 이제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점점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대량 생산도 이어지겠지만 범용화된 반도체보다는 특화된 반도체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오는 기회가 생각보다 있다. 왜냐하면 지금 5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여전히 TSMC와 삼성전자 둘뿐인데 TSMC는 캐파가 풀로 찼고 여전히 삼성전자가 여유가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엔비디아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여러 회사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은 삼성전자에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업체와 관련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협력할 길이 뭐 테슬라 말고도 엔비디아 등 다른 업체와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도 조금 협력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제약 바이오주 전반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에서 아마 삼성 회장의 회동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바이오주 전반에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바이오 전반의 영향보다는 삼성 바이오 관련돼서 우리가 영향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이것은 예전부터 주가에 녹아있던 부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회장이 나가서 뭔가 세일즈를 하기 전에도 글로벌 회사들과 이미 CDMO를 계속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 송도 공장 기준으로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셀트리온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던 수준이 지금 셀트리온을 넘어서 글로벌 거의 탑 수준으로 빠르게 이제 생산량이 늘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정말로 기대했던 것은 그 우시바이오라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쟁할 수 있는 회사를 미국이 완전히 이 밖으로 쫓아내길 바랬는데 이번 최종 결정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시바이오의 뭐 상하이 법인을 포함한 이 중국 삼성바이오와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여전히 경쟁사로 남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급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대가 작년부터 이미 녹아 있었거든요. 우시바이오를 쫓아내면 소위 이제 그 선두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일부 업체들이 이걸 다 나눠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우시바이오를 밀어내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3사가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의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생산 물량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서 바이오 업계의 TSMC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만들어달라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우리의 기대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회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CDMO를 하는 쪽 하나, 연구개발을 하는 쪽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는 CDMO를 넘어서 CRO까지 합쳐서 이렇게 뭐 연구개발까지 하는 쪽까지 늘리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뭐 신약 혹은 기존 약의 성능을 대량 끌어올린 그런 쪽도 이제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끌어낼 수 있다면 그때는 지금의 밸류에이션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대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니만큼 섣불리 이제 뉴스만 보고 다가가시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CDMO의 확대, CRO의 확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제약 바이오 업계, 특히 바이오 업계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TSMC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의 지금 방미와 관련해서 협력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됐는데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TSMC가 될 수도 있다. 바이오 업계의 TSMC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여유롭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건설사에는 공포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건설 업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챗GPT는 이런 답변을 내줬습니다. 건설 업황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답을 주면서요. 첫 번째로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뭐 경기도 영향을 주고요. 금리도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언급해 주셨던 대로 지금 이 금융시장에 불고 있는 신용도와 관련된 크레딧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지금 건설업종에는 모두 좋지 않아서 내수양 종목군들은 뭐 당분간은 주가 반등이 쉽지 않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건설주는 오늘장에서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뭐 중국발 업황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가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또 미분양이 급증한다라는 거 주제를 통해서도 보셨잖아요. 관련해서 이 건설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포함해서 소위 이제 공장 만들고 플랜트 만드는 이런 업체들은 주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반등했고요. 지금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수주가 좀 쌓여 있는 엔지니어링 업계는 괜찮은데 국내 건설만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분양도 쌓이고 그다음에 신용 문제나 PF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업종은 뭐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엔지니어링을 지금 사도 되느냐? 많이 애매해졌죠.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뭐 많이는 40%, 더 많이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쫓아 사기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놓여 있는 국내 건설주들을 사면 되느냐? 이건 오히려 문제가 터진 다음에 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터진 다음에는 결국 대형주들이 이런 물량을 받아 안아가거나 아니면 중소형사들은 뭐 상대적으로 뭐 부도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대형사들은 여전히 아직도 뭐 현금 여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자금 수주 여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일단 두 가지 전략상에서 엔지니어링 업계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 그다음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중소건설사 빼고 대형 건설사 위주로 차라리 뭔가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해서 이쪽 업계의 주가가 더 빠지거나 더 뭔가 혼란 상태가 오게 됐을 때 가장 위험해 보일 때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건설주 중에서도 좀 선별해서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대형 건설주 위주로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3대 수혜주 중에서 사실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쪽을 보면 방산 쪽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업종들에서는 사실 그렇게 좀 좋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뭐 원자력은 지금 뭐 수주가 생각보다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방미를 하면서 그 특허 관련된 부분을 잘 해결할 줄 알았더니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황이어서 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올랐다가 지금 급하게 빠진 거고요. 방미 이후에 오히려. 그다음에 건설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 괜찮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을 포함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그래도 견조하죠. 나머지 종목군들 특히 내수양 뭐 GS건설이나 대우건설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적인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방산주도 최근 들어서는 주가 탄력이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실적이 일단 하반기에 좀 찍힐 거기 때문에 실적을 담보하지 못하는 종목이 밸류가 높아지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이 세 개 중에서는 지금 어쨌든 방산이 가장 나아 보이지만 방산 쪽에 있어서도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들어가기엔 애매하고 그나마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현대건설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뭐 사우디 수주라든지 중동 수주와 관련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종이 좀 다양합니다. 뭐 지하철 건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플랜트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이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조금 뛰어날 수 있어서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현대건설을 관련된 종목의 탑픽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현대건설까지 탑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른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최근에 에너지 플랜트 수주가 많아지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는 예전에 LS 그룹이나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품 쪽에서는
피팅 장비가 단순히 이제 건설용 피팅, 조선용 피팅, 에너지용 피팅이 모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팅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건설주보다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피팅 관련된 업종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드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4월 CPI가 10개월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직면했던 3대 악재가 다가오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은행 대출 담당자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번에는 SVB 파산 이후에 금융 불안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상황인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은행과 관련된 그 자금을 공급해주는 은행 담당자들의 대출 엄격화 지수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 공급에 차질이 빚게 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되는 대출 태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6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40이 넘어가면 경기 후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경기 후퇴 압력에 지금 시달린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자금 수요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또 가계 같은 경우는 주택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은행권의 그 신용 불안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 조사에는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하반기부터는 경기 후퇴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통상 한 그 1년 정도 진행된다는 측면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경기 후퇴 국면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일단 7월부터도 이제 하방 압력이 지속이 되고 내년까지도 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속해서 뭐 회동도 취소하고 협상 가능성이 있는 날짜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고작 한 4일 정도만 협상을 할 수 있는 날짜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재정과 관련된 권한이 상당히 큰데요. 미국의 그 행정부가 부채 한도를 인상을 시켜주지 않으면 신규 국채 발행이 중단이 되고요. 이자 지급도 못해서 실제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부
행정부 내 업무가 중단이 될 수가 있고요. 국채 지급과 관련된 이자 지급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디폴트가 발생을 하는데 대개 7월에서 8월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이번에 4월 달 소득세가 덜 거치면서 6월 1일 날 엑스데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인데 더블 A 플러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됐으면은 아무래도 2011년 전 세계가 충격을 몰아넣었던 미국발 채권 그리고 주식 외환 시장의 혼란이 있는데 이번에는 경기 후퇴 국면하고 맞물려 떨어져 있고요. 신용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경제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디폴트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사실 세계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협상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여야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트위스트 의회라고 하는데요.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의회 내 다수당인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바이든 표 정책과 관련된 세출을 지금 요구를 하고 세출 감소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주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도 협상에 응할 용의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54만 명 정도의 건설직 일용자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도로 건설이라든지 교량 정비 또 여객 철도망이나 교통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조금 늦게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3조 5천억 달러의 기후변화 대책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또 사회보장제도 오바마 케어 그리고 학자금 면제, 자사주 매수와 관련된 과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양보를 해줬을 경우에는 2024년 대선에서도 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벼랑 끝 그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엑스데이 발생된 직후에 아무래도 타결될 가능성이 현재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재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소야대 국면이다 보니까 이 협의가 쉽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와 또 공화당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요. 연방 정부가 폐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6월 1일 전후에서는 연방 정부가 일부 폐쇄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필수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무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 75%가 필수 부서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뭐 금융 서비스라든지 교육, 의료, 에너지, 국방 노동 관련 프로그램들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필수와 관련된 그 직군이 한 25% 정도 되는데요. 뭐 국립공원 뭐 감시하는 사람이라든지 교통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차질을 빚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현재 미국은 연방 정부 공무원이 29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비필수 인력은 한 38만 명 정도 로 추산이 되고 이들 같은 경우는 강제 휴직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한 공항이나 국경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수 없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수 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사태라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라면 미국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과거에도 이렇게 강대강으로 디폴트까지 갔던 사례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그 클린턴 행정부라든지 오바마 행정부도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무려 35일간 디폴트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단기간에 디폴트가 발생한다면은 경제적 피해 규모는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정도로 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서 계산에 따르면 간접적인 효과까지 고려를 했을 경우에 미국의 국제 신용 등급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신용도도 하락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질 GDP 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실업자는 한 2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길게
이번에 디폴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실질 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해서 0.6% 하락하게 되고요. 실업자는 한 50만 명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좀 문제는 무디스가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가서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GDP는 무려 4%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7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라고 10년간 재정 부담한 7,5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고요.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장기화 관련된 경고음을 울리면서 여야 간의 협상을 좀 하라고 계속 부추길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장기화가 됐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협상이 이렇게 안 되면서 엑스데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엑스데이가 되기 직전까지 금리는 또 급등하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엑스데이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채 디폴트와 관련해서는 국채 시장의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죠. 금융업종이 제일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건설과 그리고 부동산, 항공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좀 하락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업종은 디폴트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기술 업종을 비롯해서 소비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덜 민감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인 투자 대상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한 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1천억 달러씩 매달 그 양적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양적 긴축 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로 일순간에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사태가 나빠진다면은 현재 10차례에 걸쳐서 500bp 정도 금리 인상을 해왔는데요. 이를 금리 인하로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시장은 오히려 이를 좀 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전자산 성격의 미국 국채에 관련된 선호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디폴트가 일어났다고 주시장에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장에서도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엑스데이가 현실화된다라고 해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엑스데이가 가까워지면서 일단은 금융과 건설 업종은 조금 조심해 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기술과 또 소비재 쪽은 그래도 한번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중국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선 조금 생소한 개념인 것 같기는 한데요. 방간첩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전 세계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반간첩법과 관련해서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반간첩법 적용과 관련된 조사들이 상당히 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조사 기업인 그 민츠그룹과 관련해서 베이징 사무소 강제가 폐쇄가 됐고요. 직원들 5명이 현재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4월 27일 날에는 국제 컨설팅 기업인 베이닝 컴퍼니 같은 경우에 상하이 사무소와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끌려가는 사태들이 일어났는데요.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들,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그 국가들과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에 대한 구속 수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이 그 반간첩법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나 이익과 관련된 문서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료, 물품의 그 절취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반간첩법과 관련된 뭐
국가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현재 내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스파이 활동도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반간첩법과 관련돼서 인위적인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큰데요. 예컨대 조금 손을 봐줘야 되겠다는 기업이라든지 외국인이 있다면은 함정 수사를 한다든지 SNS를 통한 대화까지도 그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접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그 중국 내 사업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중국에 출장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중국에 있는 현지 법인들, 공장들의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더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간첩법 이슈와 관련해서 중국 경제가 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간첩법이 오는 7월 1일에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 모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뭐 구체적인 간첩 행위가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간첩 단체와 교류한 사실만 인정이 돼도 간첩으로 규정이 된다라고 써 있기는 하네요.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현재 반간첩법과 관련된 진정한 목적은 아무래도 국가 정보를 블랙박스화시켜서 외부에서 접근을 차단시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실정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나빠졌을 경우에 중국이 마사지를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일체 여기와 관련된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그 재갈을 물리는 법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문제는 반간첩법과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시대의 그 쇄국 정책이 21세기판 버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쇄국 정책은 해외 그 정보 유입이 차단되면서 홍콩을 양도하는 이런 사태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축 통화 자료를 놓고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군인 외국의 그 도움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그나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중국의 국력을 보여주는 학계 출산율이라든지 또 소프트 파워나 문화와 관련된 지수 그리고 진위 계수뿐만 아니라 올해 1,100만 명 정도의 대졸자들이 나오는데 이거와 관련된 실업률과 관련된 지표들은 앞으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는 중국이 강한 중국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장성세를 벌일 가능성도 높고요. 또 진시황 이후의 그 중국의 통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보다 더 강하게 보여야지만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통치 철학상 중국의 전략 외교라든지 시진핑의 그 반간첩법은 좀 더 강화되면서 외국 기업들 또 외국인들에 대한 괴롭히기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관련된 투자 리스크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과 관련한 투자 리스크까지 좀 챙겨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중국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발을 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반간첩법을 개정한 이유는 또 뭔가요? 아무래도 현재 반간첩법이 개정되면서 그 정보의 그 품질이라든지 신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국제 연기금이나 또 외국 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투자와 관련된 자제하라고 요청을 해주고 있고 사실상 또 중국에서 나오는 그 자금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반간첩법을 통해서 시진핑의 권위라든지 시진핑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관련해서 재갈을 물리는 이런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반간첩법과 관련해서는 시진핑의 좀 위상을 높이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